장모님, 지우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애엄마 마지막 가는 길인데. 장모님, 애가 열이 39도예요. 이해 좀 해 주세요.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 딸의 장례식 날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충격적인 사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죠. 사람 하나 잡아가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64세 이정숙입니다. 진주 시내 중앙로에서 40년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며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넉 달 전 제 딸 수연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32살이었습니다. 7살짜리 손녀 지우를 남기고요. 저는 소아 치미 전문의였어요. 아이들 야제증, 성장통, 아토피를 주로 봤습니다. 40년 경력의 한의사였죠. 수많은 아이들의 맥을 짚고 병을 고치며 세심히 돌봤지만 정작 제 딸이 보내던 이상 신호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게 지금도 후회됩니다. 딸 수연이는 간호학과를 나와 진주 시내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거기서 사위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병원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 직원이었죠. 첫인상이 괜찮았어요. 장모님, 수연이 잘 돌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우진이가 90도로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손녀 지우가 태어났어요. 수연이를 닮아서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결혼 초반 3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명절도 잘 챙겨주고 가끔 제 병원 일도 도와주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부터 딸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일이 힘들어서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올해 4월이었어요. 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주 외곽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충돌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진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장모님, 힘내세요. 이틀 후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진이가 장례식장을 알아봤어요. 장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맙다, 우진아. 저는 사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당일 아침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제가 장례식장에 못 갈 것 같아요. 뭐라고? 지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우라도 데리고 와라. 엄마 마지막 가는 길인데. 장모님, 애가 39도까지 열이 올랐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우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냐고요? 애가 아파서 못 왔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아내 장례식에 남편이 안 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피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데 첫째 날 저녁이었어요. 저의 절친 김순자 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죠. 정수가, 너 잠깐 나와봐. 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떠 있었어요. 우진이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조카가 부산에서 찍었대. 오늘 저녁이라고 하더라. 오늘 저녁? 바로 지금이었어요. 내 딸이 차갑게 식어가는 이 순간에 우진이는
부산에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전화를 했죠. 지금 어디야? 자네 지금 부산에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지금 지우 연라서 끙끙 앓다가 이제 잠들었어요. 사진 얘기를 하자 비슷한 사람이겠죠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장모님 지우 깬 것 같아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7살 아이가 아빠를 오빠라고 부를 리 없었어요.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경황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밥을 해도 입맛이 없고 밤만 되면 눈물이 났습니다. 한의원 문을 닫아둔 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장모님, 저예요. 우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우진이가 지우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했어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요. 괜찮아. 들어와.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지우야, 보고 싶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어요. 지우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할머니. 그냥 좀 졸려요. 오후 2시였습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가 졸리다니 이상했어요. 저는 지우 손을 잡고 맥을 짚어봤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 맥을 짚어온 손이었죠. 심박수가 평소보다 느렸어요. 그리고 맥이 약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우진아, 지우 요즘 약 먹는 거 있니? 아니요, 특별히 먹는 건 없는데요. 밤에 잘 자니? 네, 잘 자요. 아니, 너무 잘 자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잘 잔다.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우진아, 지우가 밤에 몇 시쯤 자니? 8시쯤이요. 그럼 아침까지 쭉 자요. 12시간이요. 7살 아이가 12시간씩 잔다는 게 정상일 리 없었어요. 우진아, 지우 소아과 검진 받아봤니? 아, 네. 받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색이 약간 창백했어요.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는 아이에게 다크서클이 생긴다는 건 이상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물어볼게. 밤에 자기 전에 뭐 먹니? 아빠가 주는 우유 먹어요. 우유? 네. 아빠가 매일 밤 따뜻한 우유 주세요. 저는 우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우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지우가 우유를 좋아해서요. 자기 전에 마시면 잘 잔다고 해서요. 그래, 좋은 아빠네.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이와 지우는 30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런데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동수야?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제 대학 동기 최동수였습니다. 지금은 진주 시내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있어요. 정숙이 누나, 오랜만이네요. 조이는 늦었지만 정말 안타까웠어요. 고마워, 동수야. 그런데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뭔데요? 아이가 너무 많이 자면 뭐가 문제일까? 7살인데 매일 밤 12시간씩 잔대. 12시간이요? 그건 좀 많긴 한데. 혹시 약물 복용은 없나요? 약물이라면? 수면 유도제 같은 거요. 성인용 수면제를 아이한테 먹이면 그럴 수 있어요. 수면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수야, 그럼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 심박수 저하, 무기력증, 과다 수면이요. 심하면 호흡 곤란도 올 수 있어요. 누나, 혹시 손녀 얘기예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고마워, 동수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지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는 걸까? 아니야, 설마. 하지만 한의사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의 축 처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부산에서 다른 여자와 웃던 모습도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우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먼저 우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우진아, 내가 지우 집에 놀러 가도 될까? 그럼요, 장모님.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지우네 집으로 갔습니다. 진주 신도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우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장모님, 어서 오세요. 지우는 어디 있니? 방에서 자고 있어요. 요즘 유독 잠을 많이 자네요.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지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가 침대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 이마를 짚어봤어요. 열은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왔어. 지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맥이 없었어요. 저는 지우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우 팔에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이거 어디서 다쳤니?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있었어요. 멍은 손가락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지우 팔을 세게 잡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지우 다리도 살펴봤습니다. 무릎에도 멍이 있었어요. 우진아, 이리 좀 와봐. 우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 팔에 이 멍은 뭐니? 아, 그거요? 지우가 어젯밤에 일어나려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제가 급하게 잡느라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럼 병원에 데려갔어야지. 장모님, 큰 멍도 아니고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멍 잘 들잖아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화장실 좀 쓸게.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세면대 옆 쓰레기통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약 공병이었어요. 저는 몰래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스틸록스, 성인용 수면 유도제였어요. 그것도 강한 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병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우진이가 물었어요. 장모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이만 갈게.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한의원에 일이 있어서.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진이가 지우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주말이었어요. 딸의 친구들이 추도식을 갖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수연이의 병원 동료 간호사들 5명이 모였어요. 이모님, 진짜 수연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은 울먹이며 수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냈어요. 얘들아, 너희 혹시 수연이가 살아생전에 고민 이야기한 거 없니?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수연이 언니가 작년에 저희한테 상담을 했어요. 무슨 상담? 형부가 외도하는 것 같다고요. 증거는 없는데 느낌이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뭐라고 했니? 이혼은 안 할 거래요. 지우 때문에요. 대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금 수혜자를 지우로 바꿨다고 했어요.
보험금 수혜자? 네. 원래는 형부였는데 지우로 바꿨대요. 수연이 언니가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절대 우진이한테 돈 한 푼 안 간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까지 했다는 거였죠. 그럼 보험금이 얼마인데? 5억이요. 수연이 언니가 간호사 일하면서 10년 넘게 부은 거래요. 5억?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수혜자가 7살짜리 지우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우진이는 딸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닐까? 하지만 수혜자가 지우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우까지 없애려는 거였죠. 수면제로 천천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제대로 된 증거를요. 저는 더 이상 우진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과 의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철 선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제 대학 선배 강민철이었어요. 지금은 부산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있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네. 딸 사고 얘기 들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해. 아니에요, 선배. 그런데 선배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뭔데? 손녀 머리카락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약물 검사요. 약물 검사?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급해서요. 알았어. 머리카락 좀 보내봐. 내가 비밀로 검사해 줄게. 며칠 후 우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한의원에 들렀습니다. 장모님, 지우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침 좀 맞히러 왔어요. 그래, 잘했어. 지우야, 할머니가 봐줄게. 저는 지우에게 침을 놓으면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민철 선배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큰일이야.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가 검출됐어. 그것도 6개월치나. 6개월이요? 응.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씩 자라거든. 6cm에서 검출됐다는 건 6개월 동안 계속 먹었다는 거야. 7살 아이한테 이건 정말 위험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가, 이거 아동학대야. 당장 신고해야 해. 선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증거 좀 더 모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진이가 정말로 지우를 죽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 한의원 단골 환자 중에 박상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50대 중반이고 전직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상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상민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뭐가 필요하신데요? 사람 좀 미행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우진이 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냈습니다. 상민 씨는 사흘 만에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상민 씨가 펼친 파일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이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부산의 고급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길거리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습까지. 이 여자는 누구예요?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래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 둘이 부동산에 가는 걸 봤거든요. 부동산이요? 네. 부산 해운대 쪽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가서 중개사한테 물어봤어요. 상민 씨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도 집 많이 보러 오나 봐요?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오셨던 분들도 신혼집 보러 오셨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우진이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가 죽으면 보험금 5억을 받고 그 여자와 재혼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상민 씨,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 딸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구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한데 경찰에 정식으로 요청하셔야 할 거예요. 상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면 제가 아는 후배한테 비공식으로 부탁해 볼까요? 그래 주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 우진이가 뭔가 했던 건 아닐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사흘 후 상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자료 구했어요. 상민 씨가 건넨 봉투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병원 기록까지. 저는 병원 기록부터 펼쳤습니다.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혈중 졸피뎀 성분 검출 마이너스 300나노그램. 저는 그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고 당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는데 혹시 복용하신 약이 있나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죠. 아니요, 우리 딸은 그런 약 안 먹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럼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딸이 불면증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기록을 보니 달랐습니다. 상민 씨, 이 수치가 뭐예요? 300나노그램이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보통 수면제 복용하면 100나노그램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되는 수준이죠. 졸음운전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그날 왜 중앙선을 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상민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사고 전날 이 약국에서 수면제가 처방됐더라고요. 처방 전이었어요. 정우진 명의로 졸피뎀 10mg 30정이 처방돼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받은 거네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정우진 씨는 불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일회성 처방이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진이가 이 약을 받아서 수연이에게 먹였던 거예요. 저는 우진이에게 수연이의 물건을 정리해준다는 핑계로 비밀번호를 물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갔을 땐 수연이가 쓰던 방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엔 마음을 굳게 먹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의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부엌 서랍, 거실 선반, 침실 화장대.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침실 협탁 서랍에서 약통 하나가 나왔어요. 졸피뎀. 우진이 명의로 받은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통에는 절반쯤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약통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우진이가 수연이에게 이 약을 먹였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였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진이는 수연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험금 5억을 받기 위해서요. 하지만 수혜자가 지우로 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지우까지 죽이려는 거였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부산 레스토랑 사진, 지우의 모발 검사 결과, 우진이의 외도 증거, 신혼집 알아보는 녹음 파일, 수연이의 혈액 검사 기록, 그리고 약통.
충분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증거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주경찰서는 한의원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한의사로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 사위를 고소하러 가는 거였죠. 경찰서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우의 얼굴도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형사가 계신 분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위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강태준 형사님이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제가 강태준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지우의 모발 검사 결과, 수연이의 혈액 검사 기록, 약통, 처방전, 사설 탐정이 찍은 외도 사진들, 신혼집 알아본 녹음 파일. 강 형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따님에 대한 살인, 손녀분에 대한 살인 미수, 아동학대, 보험 사기 미수까지요. 그럼 제 사위를 잡아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손녀분을 먼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조사받는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진이가 눈치채면 지우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었어요. 어르신,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손녀분을 데려올 수 있겠어요? 제가요? 네. 자연스럽게요. 피의자가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냈어요. 우진아, 나야. 아,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있잖아. 요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 지우랑 2주 정도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아, 그러세요? 우진이가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좋죠. 사실 회사에서 출장도 있고 해서 마침 잘 됐네요. 장모님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저는 우진이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우가 없으면 불륜녀를 마음껏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일 지우 데려다 줄게요. 고맙다, 우진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연기가 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지우랑 재미있게 지낼게. 우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장모님, 이거 지우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네, 요즘 코가 좀 막혀서요. 밤에 코 많이 막히니까 밤에만 먹이세요. 하루에 한 봉씩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태연하게 유지했어요. 가루약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수면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잘 먹일게. 우진이가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아빠. 우진이가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짐을 덜었다는 표정이었죠. 이제 2주 동안 마음껏 불륜녀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지우를 죽이려 했구나. 저는 즉시 강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형사님, 지우 데려왔어요. 그런데 우진이가 약을 줬습니다. 약을요? 감기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면제일 거예요. 그거 절대 먹이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수거하러 갈게요. 그리고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할머니, 저 여기 있는 거 좋아요. 그래, 우리 한동안 같이 지내자. 그날 밤 저는 우진이가 준 약을 보관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였어요. 이틀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체포에 들어갑니다.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어르신은 집에서 손녀분과 계세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딸의 원수를 갚고 지우를 지키는 일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지우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출동합니다. 강 형사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의자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데려오는 중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오후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조사할 때 확인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가겠습니다.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지우를 부탁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앞 복도에서 강 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피의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우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우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모님? 앉으세요, 어르신. 저는 우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정우진 씨 4월 18일 장례식 날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지우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사진 좀 보시죠. 강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부산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와 와인을 마시는 우진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비슷한 사람이겠죠. 정우진 씨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당신 카드 내역도 확인했어요. 이 여자는 누굽니까? 회사 동료입니다. 그냥 우연히. 장례식 날 밤 부산까지 우연히 갔다는 겁니까? 우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 형사가 모발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이지우 양 머리카락에서 6개월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이요. 저는 그런 약 먹인 적 없어요. 지우가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요? 수면제 처방 전 10여 장이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전부 우진 명의였어요. 당신 명의로 1년 동안 13회 처방받으셨더군요. 불면증 진단은 없으시고요. 그건 제가 잠을 못 자서 13회씩이나요? 그럼 매일 밤 지우한테 우유 타서 준 건 뭡니까? 저는 우유만 줬어요. 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당신 아내 이수연 씨의 사고 당일 혈액 검사 기록입니다. 혈중 졸피뎀 농도 300나노그램. 운전하면 안 되는 수치예요. 아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약을 먹었을 거예요. 이수연 씨 병원 기록 전부 확인했습니다. 불면증 진단 없어요. 그런데 당신 집에서 이게 나왔더군요. 우진이가 살던 집에서 발견한 약통이 나왔습니다. 우진 명의의 졸피뎀이었어요.
우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죠. 부동산 중개사와의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오셨던 분들도 신혼집 보러 오셨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신다고. 우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 형사가 제가 가져온 약봉지를 보여줬어요. 이틀 전에 장모님께 건넨 감기약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졸피뎀 30mg. 7살 아이한테는 치사량입니다. 그건 제가 약을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잘못요? 가루약으로 포장까지 해서요? 우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우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진아, 내가 물어볼게. 장모님, 내가 지우한테 물어봤어. 엄마 하늘 날아간 다음 날 열나고 많이 아팠냐고. 그런데 지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졸려서 잠들어 버렸대. 너 그 어린애한테 수면제 먹여 재우고 여자한테 미쳐서 부산 간 거 아니냐? 우진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너한테 뭘 잘못했니? 지우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우진이 침묵했습니다. 수혜자가 지우로 바뀐 거 알고 있었지? 우진이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십시오. 강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쁜 놈. 끝까지. 증거가 다 있어. 넌 끝이야.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 형사가 나왔어요. 어르신, 증거가 충분합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수연아, 엄마가 저놈 벌 받을 때까지 지켜볼게. 석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딸의 죽음, 손녀에게 먹인 수면제, 모든 증거들을요. 판사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우진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정우진에게 살인죄 및 살인미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진이 눈물을 흘리며 끌려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순자 언니가 데리고 와줬어요. 할머니, 지우야.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의원 문을 다시 열었어요. 예전처럼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아이들도 받아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입니다. 무료로 진료해 줍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수면제 성분도 다 빠져나갔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우리 지우. 오늘도 한의원에는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의 맥을 짚고 침을 놓아요. 40년을 해온 일입니다. 60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평범한 한의사였습니다. 딸을 잃고 손녀마저 잃을 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저는 오늘도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둘이서 만든 된장찌개예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입니다. 수연아, 지우 잘 키우고 있어. 걱정 마.